네,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 마지막 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1박 2일간의 북미 회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날, 마지막 날 밝아왔습니다. 260일 만에 두 정상이 이제 어제 다시 만났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일들부터 좀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 있었는데 총평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8개월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양 정상의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여기 2차 정상회담 오기까지 대체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이 컸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프레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은 초지일관 단계적이고 동시 이행을 강조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일단 비핵화해라. 그다음에 그러면은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 프레임이 달랐는데 사실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비건 북한 대표의 어떤 스탠포드 강연에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였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가는 어느 정도 일치된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이 판이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초조감, 조바심 이런 게 있지만 나중에 네. 또 이야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르고 따라서 어떤 이번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각오가 새롭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한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만찬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많은 인내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에 불신도 있었고 말하자면 뭔가 좌초될 가능성도 많이 있었고 여러 번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약간의 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응 조치를 해줘서 사실은 작년 연말 안에 2차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조금 미국의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에 대해서 이제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암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찬도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그렇게 좋은 만남이었다. 기대가 된다는 식으로 또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뭔지 모르게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약간 서먹서먹했어요. 예. 얼굴들이 좀 굳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어쨌거나 양측 다 불만이 약간 있었겠죠. 뭐 북한은 북한대로 트럼프 대통령 불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굴이 펴지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성질이 급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성질이 급한데 네. 김정은 위원장도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젊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래서 쫙 이렇게 풀어가니까 분위기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 전 교수님께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두 발언을 좀 불만이라고 좀 해석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만보다는 일종의 안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도,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6번 이상의 친서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여곡절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는 물론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많은 고민을 했다. 노력했다. 네. 인내했다. 인내했다라는 게 이게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좀 부족한 측면을 보면은 이게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의 탐색전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판을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은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인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약간의 불만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작은 측면이고 그런 거를 다 이번에는 잊고 네. 새롭게 큰
획기적 결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대를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 다시 만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남 자체가 없으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든 기간은 길고 260일, 김정은 위원장은 261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260일 동안 못 만난 그러한 그 사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냐 우리가 네. 인내하고 서로 사실 깰 수도 있는데 판이 깨질 수도 있는데 서로 다 인내를 해서 이 자리에 정말 역사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중시하자 이제 앞으로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런 메시지를 같이 던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두 정상이 어제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네. 그 작년 1차 때와는 반대 방향에서 등장을 했더라고요. 작년 1차 때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의전은 거의 초 단위로 네. 합니다. 의전을 저렇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예.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위치가 반대였었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에 앉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앉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충분히 그 논의가 돼서 그렇게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 아닌가 싶고 아마 이제 다음에 혹시 3차에 만나면 또 이제 자리가 서로 바뀌겠죠. 예. 네. 사실 지금 뭐 화면으로도 어제 그 만난 모습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 일단 막상 처음 만났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데 그 단독회담이 좀 끝난 후에 친교 만찬 때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 단독회담 저희가 뭐 모든 대화를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좀 추측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오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는 과정. 예. 왜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왔을까?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60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물론 이제 1차 때는 중국 전용기를 빌려 타서 왔는데 2차 때도 중국 전용기를 빌려 타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차를 탄 거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 동선을 왔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최소의 어떤 합의는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면서 저는 이제 내려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거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보다 더 획기적이고 큰 조금 있다가 진행될 그 단독회담에서 어떤 거를 주고받을 거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느라고 저는 이번에 그렇게 기차를 타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제 좀 단독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거나 만약 말이 오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잘 됐다. 물론 실무회담이 완벽한 건 항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고를 받았고 잘 이해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 머물 수는 없다.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좀 놀랄만한 그런 무언가를 좀 우리가 만들어내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답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쓰시지요. 좀 더 예.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가격이 흥정이 됐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내놓으시죠. 네네. 서로에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하여튼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서로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밀고 당기기를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이제 같은데. 리오도 들어갔고 네. 거기에 또 이제 폼페이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실무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점이 뭐고 만족한 점이 뭐고 앞으로 더 협의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위트가 있는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유머러스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가시돋친 얘기가 오갔다기보다는 좀 더 적담을 하지만 또 뼈 있는 그런 농담도 주고받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리용호 외무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멜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의 카운터파트로 김여정 부부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꽤 네네. 있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리용호 외무상이 왜 나왔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솔직히 그 리용호 외무상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외교관에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했기 때문에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관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매끄럽고 저희들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리용호도 아무래도 외교관이니까 조금은 부드러운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은 군 출신이고 오랫동안 남북 대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전투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그렇게 케미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호를 선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용호는 어쨌든 외무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추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연락사무소도 지금 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돼서도 유엔 외교가 중요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용호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가 간의 대화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분위기 자체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석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사실 어제 만찬이 단순히 친교의 목적만을 위한 만찬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작은 협상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여정이 빠지고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성 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추가적인 실무 협상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친교의 만찬이 예. 아니라 추가적인 실무 협상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연태까지 나름대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고한 핵심 고위급 장관급을 최고 지도자들이 예. 격려하는 차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 측에서는 비서실장 대행보다는 존 볼턴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존 볼턴이 갖고 있는 개인적 상징성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저는 존 볼턴이 빠진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격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정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용호가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되니까 이게 향후 오늘 합의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연락사무소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농담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될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기문 외교부 장관 국가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용호 외무수 장관이 참여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리용호 외무장관에서 뭐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 그러면 뭐 이 친구가 연락사무소 장으로 오는 건 어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농담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태까지 이런 회담 협상에 대한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덕담이나 격려 차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연락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락사무소 개설의 의미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수교 관계,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가기 전 단계로 이제 연락사무소나 대표부가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연락사무소 설치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를 돼서 예.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로서는 북한이 그 정도까지 받아들일 만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북한은 거의 지금 이념적인 것은 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미 대사관이 만약에 평양에 설치됐을 경우에 성조기가 평양에 날리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인상 그동안은 소위 반미를 가지고 미제가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상당히 체제 유지를 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북미가 수교를 해서 적이 없어졌다. 그럼 뭘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다스릴 건가? 또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는 미국에 들어가는 그 파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파우치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런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설치됐을 때 파우치가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북한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그것까지는 용납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 관계, 이제 적이 아닌 친구,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친구 네.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건 이제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충돌 가능성도 없어지지만 예. 굳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계속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서의 그 제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연락사무소 설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추가적으로 그 연락사무소의 의미를 부여하면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의 한 지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회담의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성공의 지표로 뭐 스몰 딜이니 빅 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용어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일단은 스몰 딜과 빅 딜의 어떤 기준과 조건이 폭넓게 공감대 형성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네. 이번 회담이 단판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차, 4차 회담이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담의 성공의 기준을 보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정상회담인 거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는 거는 지속적인 회담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연락사무소의 형태와 규모, 그다음에 성격이 어떻게 규명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락사무소를 한번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현실화될지를 비롯해서 오늘 회담 둘째 날 자세한 전망은 잠시 후에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